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잘 계시죠? 예, 오랜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 방송 시작하신다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당의 그 전현직 의원들이 하는 그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네. 공부 모임. 공부 모임. 네. 그 공부 모임의 취지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그동안에 우리 실추된 우리 당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고 또 정권을 저희가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가지고 깊은 고민을 하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그 저기 뭡니까 언론 통해 가지고 위원장님 그 참석했다는 얘기 듣고 자세히 보니까 그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속으로 그 경제 전문가시니까 사실 네. 그 당내에 경제 전문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어깨에 말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포럼 하는데 참석하신 걸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그 경제가로서의 어떤 그 비중은 남아있구나 생각하면서 야, 한번 모셔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의원님, 그럼 첫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아닙니까? 네. 여러 국민들이나 우리 시민들도 관심이 많은데 예, 코로나 사태가 종료되고 난 후에 예,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경제 국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예. 관심 많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죠? 저도 관심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참, 그, 시적절한 그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전체적인, 오버롤한 이 경제 상황을 한번 먼저 짚고 예. 이 코로나 문제로 이렇게 예. 이어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생산, 수출, 무슨 투자, 고용 모든 면에 있어서 과거 같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일자리도 줄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최하위의 실적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때는 산업수도였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려되는 것은 울산의 3대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부진하다 보니까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되고 따라서 울산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진다 하는 그런 이제 걱정이 지금 이제 대두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편의점에 일하는 알바생마저 일자리를 잃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장님은 팍팍하다고 표현하셨지만은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말이죠. 시내에 가보면 팍팍하다가 아니고 네. 죽겠다. 죽겠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 위원장님이나 제가 앉아서 지금 현재 논하는 것보다도 예.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아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예. 특히 앞으로 그 경제 구도가 예.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지 예. 좀 말씀해 주시면. 예.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제가 뒤에 그 질문 예. 내용 중에 혹시 나오면 그때 또 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지난 한 3년간 그래도 나쁘던 경제구조가 점점 더 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이래 우려되는 상황 하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 소상공인분들 또는 알바생들 고용난 이런 것들이 가중되어 오던 턴데 예기치 못했던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게 정말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어려움은 주로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 경제 활동하러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쉽게 해서 식당 한 군데도 함부로 음식물은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식당 하시는 자영업부터 지금 문을 닫아야 할 그런 처지에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그 과정에서 비대면을 강조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남을 꺼립니다. 경제 활동이 현실적으로 스킨십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할 이 경제 활동의 구조가 완전히 비대면 언택트 구조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종료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옛날처럼 과연 돌아갈 수 있겠는가? 예. 경제는 심리거든요. 예. 심리 속에 기본적으로 불안감과 불신이 있으면 경제 활동을 꺼리게 됩니다. 경제는 심리다는 얘기가 예. 예를 들면 이런 거 되겠죠. 예. 앞으로 전망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람 투자도 하고 예. 할 건데 예. 그게 불안하면 안 한다 그런 얘기가 심리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경제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지금 현재 경제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없다 보니까 예. 소비할 사람은 지갑을 닫고 기업 생산 활동을 하시는 이 기업 쪽에서는 투자를 주저합니다. 왜? 물건 만들어도 팔리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점점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걸 가속적으로 이걸 가속화시키는 그 요인이 된 것이 결국은 이 코로나 사태고 거기에 적응하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 태도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가 극복된다고 할지라도 이게 옛날처럼 완전히 돌아가기는 어렵고 제가 생각할 때는 비대면 언택트 이 경제 생활 패턴이 그대로 상당 기간 적어도 고착이 되고 어쩌면 그렇게 일상화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걱정을 하지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쉽게 얘기해서 당장 그 댁에서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보통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 배달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배달에서 퀵 서비스를 갖다 줍니다. 예. 그러면 바깥 날기 없지요. 예. 그러면 일반 시중에 있는 음식점이나 이거는 제대로 그것을 공급하는 것을 인기 있는 배달업체를 통해 가지고 되는 건 괜찮지만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통업이나 이런 것들이 배달업하고 같이 혼재돼서 예.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그렇겠네. 그러면 이게 고차가 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와 관련된 업종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장에 현실에서 판매하는 매장의 직원은 불필요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전부 온라인이 되고 예.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겠죠. 산업의 패러다임도 바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 구체적으로 언택트가 되면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한 가지 정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예. 자, 제가 만약에 기업을 하는 입장입니다. 예. 제가 지금 만약에 자동차 생산 업체의 그 오너라 한다 치면 예.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그 언택트 문화가 계속되어지고 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IT 산업이 굉장히 가속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게 앱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시키겠죠. 그러면 그런 때에 자동차 생활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산업도 종전과 같은 이 내연기관 중심의 전통적인 형태의 자동차 그 구조에서 에너지 문제도 같이 겹쳐서 수소나 전기를 이용한 그 수소 전기차가 대두되고 또 거기에서 더 나가서 이제 플라잉카 같은 미래 산업, 미래형 자동차가 개발되어야 된다 하는 그 욕구나 니즈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 자체도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죠.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그런 자동차가 미래형으로 바뀌는 과정에는 지금 있는 수소 전기차 말고 미래형의 자동차는 아마 복잡한 교통수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로 플라잉카 같은 게 개발될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미 그 개발 단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플라잉카. 예. 날아다니는 말이죠. 날아갈 수 있는 차. 가다가 막히면 날아가는 차. 야, 정말 우리가 옛날 한때 상상했던 얘기입니다. 그죠? 차가 쫙 밀립니까? 어디 가다가. 그렇죠. 밀 마음속으로 그러거든요. 야, 이거 좀,
차 좀 막혀 있을 때, 정체됐을 때, 예. 날아갈 수 없나 그랬거든요. 예.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되려면은 우선 공중에서 일어나는 그 교통사고, 충돌 문제라든지 추락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테나 이 센서. 안테나 센서들이 장착된 네. 무인 자율 자동차 형태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IT 산업이 뒷받침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쪽을 가속하게 되고 그것이 다른 쪽으로 또 영향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제조뿐만 아니라 이런 이 배달 구조도 요새 들어오는 그러면 일이 이제 많이 그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결국은 그런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면은 예. 자동적으로 그 노동시장에 변화가 온다는 얘기가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뭡니까 노동 집약적인 예. 그런 그 자동차 사업이 없어져 버리고 예. 그럼 이제 그만큼 이제 노동자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줄어들면은 지금 현재 같은 이런 노조의 또 상황 갖고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당연히 노조들은 해고 못해 이럴 거고 예. 뭐 산업 자체는 사람 필요 없어지고 예. 그럼 이제 결국은 노동시장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얘기 되는데 그죠? 예. 지금 적절히 말씀하셨다시피 네. 첫째 제조 분야에 한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내연기관 기준으로 하면 부품이 한 2만 개 이상이 필요로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수소차가 되면 거기 10,000개대로 줄어들고 전기차 되면 1,100개로 확 줄어든다는 전망이 전기차 나옵니다. 1,100개 끄에 가면 됩니까? 예. 와. 그 이제 분석한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만 뭐 10,000개 이상의 부품이 필요 없는 하여튼 첨단이다. 예. 내연기관이 필요 없어지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와 관련된 부품 업체들은 부품이 필요 없어지니까 네. 전부 다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그러면 물론 그것이 없어질 만큼 일자리가 없는 대신에 새로운 일자리, 네. 새로운 미래형 자동차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는 필요로 하게 돼 있죠. 네. 그러면 노동의 구조가 바뀔 것이다.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비스업 쪽에는 예컨대 현장에 그 매장에 있는 직원들이 줄고 배달업이나 이런 것도 지금은 사람이 하지만 드론의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드론을 이용한 그 무인 배달 이게 활성화된다 치면 거기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가 극복된 이후에는 불가피하게 노동 구조의 변화에 따른 그 구조조정, 그 노동력의 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산업 구도가 바뀌면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산업 구도는 노동 집약적이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바뀌게 되면 그런 것이 필요 없어지니까 그만큼 노동이 줄어들 것이다. 예. 그러면 자동차 말씀하시는 게 노동시장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예. 그 말씀이죠. 예. 꼭 필요한 것은 남아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불필요한 쪽에 있는 그 다음에 AI 혁명 같은 경우는 사람의 인력이 필요 없는 분야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른 새로 일어나는 일자리로 옮겨줄 수 있는 노동의 유연성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노동 구조를 종전과 같이 경직된 구조로 가져서는 안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의 노동 구조와는 다른 새로운 구조가 필요한 건 틀림없다. 예. 그런 얘기네요. 예. 한 외국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독일이 한때 굉장히 부흥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이 찬 일이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980년대인가요? 그게 이제 슈레더 수상이 집권한 이후에 2003년도에 2003년입니까? 예, 2003년도에 1980년 착각이네요. 예, 하르츠 계획이라 해가지고 왜냐하면 경제랑 항상 변동이 있게 만들기 때문에 예, 독일 경제도 굉장히 어려웠었을 때가 있었어요. 통일 이후에. 그래서 이 슈레더라는 사람이 좌파 정부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하르츠 계획이라는 노동계획을 했죠. 네. 예, 왜냐하면 다들 어려우니까 이 일자리를
좀 그 임금을 적게 받더라도 다수가 같이 살아남는 구조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그렇게 한번 가보자 하는 노동 분야의 새로운 계획을 찾아서 한 게 그 유명한 할스 계획인데 이게 노조나 일반 국민들한테 인기보다는 인기가 없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일자리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재집권에 실패를 해가지고 메르켈 총리체제로 넘어왔는데 네. 일관성 있게 그걸 추진하고 난 이후에 독일 경제가 완전히 살아났죠. 그게 우리가 한번 좀 음미해보고 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교훈이 있지 않을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제가 이렇게 직역을 하면은 앞으로 이런 노동시장에 변화가 올 것이다. 예. 노조도 변화가 될 것이고 등등 변화가 올 것이다.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노동 구조하고는 쉽게 말하면 좌파 정부가 예. 아무래도 영향이 미치기 쉽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또 그런 어떤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거는 우파 쪽보다는 좌파 집권이 하기 쉽다, 용이하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우파 정부에서 하면은 그 아무래도 저항이 좀 더 심할 테고 부딪히겠죠. 예. 좌파 정부 하면 좀 더 이게 소통을 그렇죠. 하기 쉬우니까 설득하기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얘기는 동일에는. 근데 뭐 그런 것은 이제 정치적 얘기니까 적어도 오늘 거는 뭐 정치적 얘기는 떠났어. 예. 순수하게 경제적인 문제만 가지고 논의한다고 치면 네. 그 독일의 사례를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그저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하려다가 뺐습니다. 뺐고 그게 이제 여튼 뭔가 음미해 볼 수 있는 그런 가치는 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현 시점에서.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 좀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요즘에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3법입니다. 그렇죠? 뭐 상법하고 개정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정거래법하고 하고 있는데 기업 3법은 위원장이 보시기에는 필요한 건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또 단점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근 들어 좀 현안으로 이제 대두되고 있죠. 정부 여당이 이제 그거를 추진하겠다고 그러니까. 기업 3법. 그 3법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상법하고 공정거래법하고 그다음에 금융그룹 감독법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주 내용 요지를 한두 가지를 예를 들어 말씀을 올린다면 이제 상법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최소한 한 사람은 이사 아닌 사람 중에서 별도로 선출하자. 그다음에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을 현재는 이제 대주주와 특수관계자 해서 각각 3%를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거를 몽땅 합해서 대주주 3%만 해가 소위 3% 룰이랍니다만 그렇게 제한을 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이 고소고발권 이거를 없애자. 없애고 누구든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도록 하자. 고발을 할 수 있게 하자. 지금까지는 그런 걸 제기하고 해가지고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했는데,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뭐 노조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자 이 말이네요. 그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기업을 좀 더 투명하게 해서 그래 하는 것이 대기업의 횡포도 막고 공정한 경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이런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봤을 때는 기업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독소조항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은 예를 들면 3% 룰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다 보면 옛날에
그 엘리엇이라는 이 행동주의 그 펀드 아마 아실 거예요. 애들이 그 투기 자금이거든요. 투기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공갈 쳐서 했다 해가지고 딜을 해가지고 이제 먹튀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 적대적 M&A가 됐을 때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너무 허약해진다. 이제 그 점을 우려하고 기업 활동이 굉장히 위축된다.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 또 그 고소고발 전속권 공정위에서 하는 걸 폐지를 하게 되면 남소가 일어나고 해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사사건건 들을 거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그 속에 양쪽의 각 주장이 상당히 팽배하게 부딪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저는 서둘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차분히 생겨날 수 있는 모든 문제점 그에 대한 보완점을 시간을 두고 깊은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고 또 이에 맞추어서 기업 쪽에서는 그러면 그 기업 활동에서 기본적으로는 경영의 또 반대쪽에서 보면 이제 노동자적의 그 노조 활동량이 있는데 노동의 유연성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노동 개혁을 차제 같이 좀 해달라. 그래서 기업의 부담도 덜고 줄이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가자. 그게 이제 기업 쪽의 주장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정치적으로 우리 이 야당 쪽에서 또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가지고 왔자. 왜냐 이거는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이제 특수 노조 쪽에 있는 기득권층에 있어서는 자기들의 권익이 이 박탈당하거나 훼손될 수가 있다 하고 반대할 소지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서 구조조정에 따라서 잃어버린 일자리를 새로운 일자리를 쉽게 할 수 있는 창업의 물꼬를 틀어준다든지 외국의 그 국내 투자를 유인을 함으로 해서 일자리가 생겨나는 취업을 도와주는 효과도 있다. 그런 점에서 아주 그것도 같이 놓고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이 놓고 같은 판에 얹어놓고 검토해보는 것은 매우 생산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일단 있네,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방금 지적하셨듯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적으로 전속 고발권을 행사하고 있으면은 사실은 그게 안 될 경우는 못하는 그런 답답한 경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말이죠, 울산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하청 노조 있지 않습니까? 하청 업체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이 많아요.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이렇게 하소를 하려면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번에 그 공정위에서 판결도 나왔더라고요. 판단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막혀 있으니까 그걸 좀 폭을 넓히자. 이런 얘기인데. 또 반대 극부로는 그렇게 되면 너무 좀 빡빡하니까 좀 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는 그걸 좀 유지해가지고 좀 더 외부 자본을 끌어들이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죠. 사적인 경험담이라고 치면 제가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저도 이제 정무위원회에서 그 공정위원회 국감 때 그 대기업의 일가 몰아주기 또는 단가 부리치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질타를 하고 시정을 요청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대기업의 무절제하고 과거 같은 그런 횡포는 막아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그 전체적으로 기업과 그 노동자 계층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더더욱 지금같이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가고 세계적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위축되고 있는 이런 상황하에서는 이 코로나 사태가 극복하고 난 뒤에도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된다는 거는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나름대로 많이 선전하고 있지만 또 우리 다른 SK, LG 이런 이제 업체들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옛날 같은 여건이 그런 녹록치 않는 상황 하에서 노와 사가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이 파고를 넘어가는 그런 상승의 노력이 있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다시 재개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이제 또다시 이제 이슈되고 있는 걸로 또 한 번 넘어가겠습니다. 재정 악화입니다. 재정 악화. 예. 재정 악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고요. 그동안 우리가 벌써 정부가 추경을 3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건 뭐 추경 3차례 하지만 달리 말하면 돈을 원래는 예상에 없던 돈을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예. 그렇다면 예상에 없던 돈을 쓰게 되면 언젠가 돈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면 다른 데서 어디 끌어와야 되고 그러면 원래 쓰던 곳에서 못 쓰게 되고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어떤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경제학자 4명 중에 3명이 앞으로 우리나라는 재정 악화를 겪게 돼 있다. 주장을 한답니다. 예. 위원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예,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금년도 우리나라의 예산이 512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경이 4번 있었습니다. 4차례 1961년 이후에 59년 만에 4번 하게 된 겸인데 그 추경만 한 게 66조 8천억이에요. 그럼 뭐 합치면 거의 580조가 되잖아요. 그렇게 예산이 늘어났는데 실제적으로 재정 수지가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추가되는 부분은 전부 빚입니다. 빚. 그렇겠죠. 네. 빚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누군가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총 GDP 규모 한 1,900조 정도 되는데 우리 그 공식적인 국가 부채가 한 730조 됩니다. 그 작년만 기준했을 때 중앙정부가 그렇습니다. 밑에가 다 합치면 뭐 야당 의원이 이번 국감 자료로 내는 걸 보면 거기에 공기업 부채, 그 다음에 연금 충당 부채, 연금 펑크가 나면 세금가 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이거를 국민 책임 부채라고 그런 용어를 그러니까 책임을 다 국민이 갚아야 된다. 세금으로 갚아야 할 부채 하면 이게 규모가 얼마 되냐면 한 2,200조 정도입니다. 와, 그러면 이게 114%쯤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중앙정부 부채만 치면 지금 한 38%인가 이런 되는데 그래서 과연 이것이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경제부총리는 현재까지는 감내할 만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왔죠. 예. 하는데 그 IMF에 있는 아태 국장이 한국 분이 지금 나가 있어요. 잘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 경고성의 멘트를 알렸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지 수요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치면 2050년쯤 되면 부채 비율을 100% 무조건 넘는다. 예. 그러면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 뭐 심지어 일본은 뭐 218%가 되고 미국도 굉장히 많은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 소위 기초통화국 거기는 돈이 없으면 찍어내면 됩니다. 근데 한국은 기초통화국이 아니니 우리가 퍼센트는 낮아도 그쪽 높아도 그쪽은 돈을 막 찍어낼 수 있는 나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 갖고도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실제 우리 97년도 외환위기가 왔을 때도 그때는 우리 재정이 굉장히 튼튼했어요. 그래서 그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튼튼했기 때문에 국제 와도 갚을 수 있어요. 금융시장이나 여기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저긴 비를 줘도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100% 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당장 국제적인 신용평가제도 그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S&P나 지금까지는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국가 채무 비율, 국가 부채 비율이 이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고를 계속 줍니다.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게 어느 수준을 넘게 되면
신용평가 등급을 만약에 낮춰버린다? 네. 그러면 당장 우리나라 기업이나 우리 정부가 해외에서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못 빌려. 필요한 돈을 빌려올 때 빌려오더라도 이자율을 높고. 높여줘야 되고 실제적으로 잘 빌릴 수도 없고. 100개를 빌릴 거를 90밖에 못 빌리는 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정을 가급적이면 튼튼하게 끌고 가야 된다. 더더욱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 규모가 1,600조 좀 됩니다. 네. 많네요. GDP에 거의 83%가 해당되거든요. 야. 근데 가계부채가 왜 그래 되냐면 경제 상황이 나쁘니까 경기가 나쁘니까 다 빌려 빌려 쓰는 거거든요. 네. 빌려 써서 하루하루를 네. 연명해 가는데 맞아요. 만약에 그 빌려 쓴 사람들이 금융기관에 돈을 못 갚게 되면 그 금융기관이 제대로 버틸 수 있겠느냐 모든 거죠. 그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파급을 일으키면 또 이것이 하나의 위기로 가진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97년 외환위기 때는 정부 재정에서 그걸 뒷받침해가 풀어나갔지만 우리 재정 자체가 마이너스가 많이 쌓이고 그렇게 국제적 신용을 잃게 되는 상황이 올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걱정 안 할 수가 없다. 부총리가 이번에 2025년부터는 재정 준칙을 해서 국가 채무 비율을 60% 이내, 재정 수지를 마이너스 3% 이내로 하겠다고는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자체가 벌써 뭔가 위험성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건 재정 준칙은 저는 엄격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사유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스몰 오픈 이코노미랍니다.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대외적으로 무역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는 대외 지급 능력에서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간 수많은 외국인 투자 자본들 이게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 생각하면 돈을 빼버립니다. 그렇겠죠. 그거 빼가면 그냥 가야 합니까? 달러를 바꿔가지고 달러 부족하면 달러 빌려는데 달러 빌려줄 데가 없다 치면 바로 외환위기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 그런 것에서 미리 좀 엄격하게 하자 했는데 그 시행령 사항이란 말이죠. 예. 시행령. 예. 미국은 지금의 미국의 재정이 파탄나서 그거를 계속 법으로 입법해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가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예산 집행을 못하게 해가지고 정부가 셧다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있었죠. 그처럼 엄격하게 하는데 우리는 시행령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위기 상태는 그 준칙 적용을 면제해주고 현재 아닙니다만은 그 다음에 경기가 나쁠 때는 좀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이미 만들어 놓고 시행령은 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 난 후에 그 안에다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예외 조항을 둔단 말이죠. 뒀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아니니까 아직은 이제 검토를 해야 되고 이 검증을 다 받아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그래 될 경우라면은 정부가 알아서 해야 되면 그 정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특히 지금 우리나라 정치 구조상 거대 여당 위주의 일방적인 그 추진이 가능한 상황에서 그게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점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EU의 경우에는 EU를 통합할 때 그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그 중에 요건 중에 재정 그 요건이 그렇겠죠. 마스트리트 조약에 반영된 게 그 국가 채무 비율을 60% 이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들고 나와서 이걸 이제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U 같은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이 비교하기에는 곤란하다. 따라서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잣대로 재정의 안정성,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된다.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뭐 한 가지 생각이 납니다. 그 왜 보통 보면 우리 그 중학교 정도에서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그때까지 한창 성장기 아닙니까? 성장기. 그때 막 키도 크고 몸무게도 붓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A란 애는 뭐 김치를 많이 먹어야 그때 맞고 어떤 B란 아이는
밥을 많이 먹어야 되고, 그래서 C라는 아이는 고구마를 많이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커가는데. 근데 부모들이, 야, 이 영양분이 여기 좋으니까, 너 3명 다, 오늘은 고추만 먹어. 내일은 양파만 먹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얘들 성장에 도움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걸 요하면 그런 거 안 되겠습니까? 자, 각 이제 그 커가는, 뭐, 예를 들면 소상공인도 분야가 있겠습니까? 뭐 기업도 분야가 있겠고, 그러면 그 기업에 필요한 성장 요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맞도록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데, 예.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몇 시간 근무하시오. 뭐, 돈을 얼마 주시오. 정해버리니까, 이 애들 키가 안 큰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은, 이제 부모가 그런 간섭하지 말고, 애들이 지가 알아서 지 좋은 거 먹도록 해가지고 크면 된다. 그렇게 비유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소위 경제 양극화 문제에서부터 이제 비롯되는 문제들인데, 기본적으로는 성장이 되어서 생겨나는 그 크된 파일을 가지고 소득재 분배 형태로 해서 소외된 계층에 지원을 해주는 이게 정통적인 방법이고, 그게 이제 맞다는 것이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그렇죠. 합의된 얘기들인데, 너무 인위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는 마치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그 아까 잘나는 아이의 경우를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어떤 뭐 그 암 환자가 있다. 네. 이 암 환자가 고기만 육식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암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걸 치료하는 방법으로 그 발생 부위를 제거를 하거나 약물 투여하거나 이렇게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체질적인 거, 육식 편식을 하는 그거를 채식으로 바꿔주든지 적어도 하지 않으면 균형 있게 해주지 않으면 또다시 생긴다. 아, 맞습니다. 따라서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 운영 기조가 중요하다는 거는 그걸 바꿔줘야 코로나 사태가 극복된다 해도 그거는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바꿔줘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된다. 다만 그 시장 경제 자본주의 하에서 가장 큰 문제주가 시장 한테 맡겼을 경우에 하다 보면 잘못되어서 왜곡이 생기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이걸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시장의 실패를 하는데, 시장의 실패가 있는 부분은 정부가 해서 바로잡아주는 역할은 해야 되죠. 그러나 그거는 최소한의 끝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철학이고 제 신념입니다. 애가 계속해서 닭고기만 먹는단 말이에요. 지 입에 맞는다고. 그럼 그때는 이제 놔두다가 부모가 닭고기 그만 먹어 해야 된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 입에 맞는 걸로 먹어가지고 우선 성장을 해가되, 그게 너무 지나치다 할 경우에 좀 개입할 뿐이지, 그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놔둬야 된다. 스스로 찾아가야 가서 있도록 해야 스스로 된다. 찾아가야 그럼 이제 거기서 잠깐 그 얘기 나온 중에 좀 이렇게 관심이 가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정말 현재 우리가 뭐 자영업이니 뭐니 전부 다 어렵다 그러셨습니까? 그게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건지, 그 전부터 어려웠는데 덮친 것인지, 네. 아까 말씀하셨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전부 이게 왔다. 생각하고 정답이 있는데, 아니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착취 현상에서 앞에 건 다 까먹고 왜냐하면 있는데. 현실에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몰두하는 게 우리 사람들 심리니까. 안 예. 그렇겠습니까? 예. 그 말씀이죠. 예. 네, 그런데 실제로 그 앞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베이직으로 돌아가자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경우를 얘기하죠. 지금 얘기는 우리 뭡니까? 울산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전국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 걱정을 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울산 사람들이니까 울산 얘기 해야 되겠습니까? 예. 울산 얘기 돌아가겠습니다. 예. 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까도 얼핏 조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유추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자동차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또 석유화학이라든지도 노동 집약적인 거니까 그게 바뀌면서 그에 따라서 노동 구조도 바뀌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울산도 그렇게 가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울산에 아까 설명 이미 하셨듯이 그렇게 바뀌게 되면은 정말 이거 당장은
우리 먹고 사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 현대자동차에 계시는 분들이 현재 한 3만 명 있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월급을 받아서 우리 그 시중에 뿌리는 게 다시 경제 효과가 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왕창 줄어들어버리면은, 인원이 줄어들어버리면 시중에 돈도 적어질 것이고, 그만큼 효과도 없어질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울산은 그런 것에 대비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미리 말씀하셨듯이 항상 미리부터 조금씩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울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 전에 어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노조 이 조직을 운영하는 그 지도청에 있는 분들이 걱정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울산은 노조. 지금 자기들이 생각해도 지금 울산은 일자리 위기에 있다. 이 그러다가 중에서 상당 부분 비율은 제가 언급을 안 할게요. 제가 놀랄 정도의 비율이 사실상 휴직 상태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고 가면 내년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뭔가 대책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걱정스럽다. 이 토론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충분히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이겠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 기업만 예를 들어 봤을 때 옛날 코닥이라고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코닥 잘 나갔죠. 필름이 코닥 필요 필름으로 없는 그거 없으면 아무도 못했잖아요. 우리 어디 산지를 가면 코닥 필름 한 2동씩 세트 가져와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시대의 흐름이 전부 필름이 필요 없는 전자시대가 온다는 걸 예측 못하다 보니까 완전히 망했죠. 물론 이제 제기를 다른 쪽으로 이제 제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노키아 핀란드의 노키아 전 세계적인 걸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다 망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울산이 산업수단의 한때는 자동차, 조선해양, 석유화학 중심으로 1조를 우리가 1조 달러 이걸 할 수 있고 이런 그런 명성도 얻었던 산업수도가 지금은 전국 최하위의 경제 지표 이 동향을 보일 만큼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간에 제조업이라는 것은 국가 경제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나 독일 등 경제가 탄탄한 나라들은 대체로 제조업은 강국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주력 산업들이 이렇게 어려워진 여건이 되도록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종전의 전통적인 대형기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형 자동차 쪽으로 눈을 뜨고 그래 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울산에 있는 현대차 공장에서 그걸 유치를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못했던 것 그게 우리 지역민의 한 사람은 참 안타까운데 지금이라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현대차가 예를 들면은 그런 걸 새로 뭡니까 이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그 구조도 고치고 그다음에 또 자동차 생산 종류도 바꾸고 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런 얘기 말씀 아닙니까? 이게 물론 지금 그런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네. 개선 시도는 해서 전기차도 만들고 수소차도 만들고 지금은 하는데 좀 더 그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이제 그 그룹 자체에서 투자를 할 때 여러 지역 중에 울산에다가 투자를 하게끔 우리가 적극적 투자를 하는 노력이 필요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지자체 차원에서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울산 지자체가 울산 경제를 살리는 그 방법으로서 뭘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다, 전개될 것이다 예측하고 그 제조업은 여전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그런 흐름에 맞춰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체질 강한 노력이 필요하다. 위원장님은 경제계통에 계셨고 또 국회에 계시고 정무위도 계셨고 하셨으니까 질문 드립니다만 이 울산시가 광역단체입니다. 그죠? 그렇지만서도 지금 우리나라 구조가 너무 중앙 집권적이다 보니까 이 광역단체가 그런 걸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있나요? 가능합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지방자치제를 강화하고 활성화하고 독립성을 강화하자 하는 그 얘기들이 나오니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제 지정학적 여건상 적어도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큰 것은 없을 수 없는 현실이고 또 어떤 위기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역할을 많이 해야 됩니다. 컨트롤 해야죠. 따라서 이제 울산의 경우에도 우리가 생산해서 나온 이 생겨난 부가가치 중에서 내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많이 돌려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울산이. 억울하지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그걸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은 지자체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대의회 활동이라든지 대중앙정부의 활동이든지 그런 노력대로 해야 되고 기업은 기업대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 이제 울산시라는 지방정부가 있으니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장려가 있으면 그걸 풀어주는 예를 들면 광주시 같은 경우에 그 이용섭 시장하고 제가 재정부에 같이 근무해서 잘 아는 사이입니다만 자동차 일자리형 그 광역 일자리 그 일자리 그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굉장히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우리도 해야 된다. 지금 그런 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봐야 된다. 미리 흐름을 미리 봐야 된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포스트 코리아 코로나 19 때는 보면 분명히 비대면 언택트가 있기 때문에 그게 생겨나는 새로운 산업 수요가 있는 것이고 미래형 그 산업이 분명히 미래 일자리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업종들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울산에 투자를 유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노력이 범시민 차원에서 해야 되고 이제 지방정부는 앞장서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 코로나 사태 이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변화가 올 것이니까 그 변화를 미리 눈여겨보고 대처하면서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기존 산업을 그 연관시킨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완전히 새로 하는 것보다는 그걸 갖다가 좀 더 리모델링, 그러니까 좀 발전시켜서 연관시켜서 하는 그런 눈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걸 발견했으면은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라든지 의회라든지 접촉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일궈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지적이시죠. 예. 그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슈를 선점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경제정책을 한 30년 해온 입장에서 늘 정책은 이슈를 선점해서 앞장서가 가야 된다. 그게 여태까지 그 경제관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해왔던 것이 우리 고도성장이 이루어낸 많이 생겨날 수 있는 이슈를 미리 파악해서 그거를 문제를 제기해서 제도화하고 정책화하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앞서 나가야 된다. 한 예로 지금 4차 산업혁명 IT 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그것이 언택트든 뭐 온라인 시대든 이때를 대비했을 때 이런 앱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지만은 어느 지역이 딱 가면 그 지역에 여기에 맛집 좀 알아봐 줘 탁 치면 그 지역에 맛집이 쫙 소개되는 앱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아무도 안 같지만 그러한 데 대한 착안을 하는 그 아이디어가 그러한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플랫폼 같은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잘 알다시피 네이버, 카카오
어마무시하게 커졌잖아요. 예. 그거 다 사실은 아이디어에서부터 플랫폼의 힘을 내다보고 한 이슈 선점의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우리 지역 경제를 표현하는 것도 앞으로 세계적인 경제 흐름이 어떻고 시대가 어떻게 변해갈 것이다. 예컨대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비대면 그다음에 IT 4차 산업혁명이 할 때 필수적으로 이게 발전한 거는 예컨대 드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분명히 클로즈업 될 것이고 플라잉카 같은 거 시대가 올 것이다 생각하면 거기에 대비한 투자를 지역에다가 산업 기반을 만들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외국의 유치하고. 유산을 유치하는 노력 그걸 위해서 예컨대 그 뭐 취득세 투자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를 해준다든지 또 노동의 유연성을 노사협의안에 그 합의를 봐서 그걸 보장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된다. 광유형 일자는 그랬죠. 광유형 일자가 가지고 이제 녹사 유연성을 좀 갖다 예, 줬죠. 예. 그런 유연하도록 했습니다. 예, 예. 앞으로도 두고 봐야 하지만 성공할지 안 할지 이제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노력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오늘 이제 말씀하신 걸 한번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코로나 이후에는 변화가 온다. 그게 변화에 대응해서 미리부터 눈을 뜨고 준비를 해야 된다. 예, 준비를 하되 우리 지역에 이미 갖고 있는 기존 산업을 연결시켜라. 예, 그 다음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그걸로만 갖고는 안 되고 중앙정부와 의회와 외국과 서로 연결해가지고 유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노력을 해야만이 울산이 산업수도 울산의 명맥을 유지해 갈 것이다. 예.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울산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되고 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인재가 또 필요하겠다, 그죠? 그런 인재들이 좀 많이 배출돼야 되고 네. 마무리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서 하나만 더 중장기적으로 울산의 미래에 대한 이슈 선점이라는 차원에서 꼭 언급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 동부와 오일가스 네. 뭐라노? 오일 허브. 오일 허브. 네네. 오일가스 허브인가요? 네, 지금 네, 그래 네. 있죠? 예, 오일 지금- 에너지 허브. 네. 예. 옛날에는 오일 허브인데 옛날에 에너지 하나 더 제가 들어갔습니다. 19대 때 할 때는 오일 네, 허브였어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일 허브였어요. 예. 지금 에너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가 뭐 조 단위의 투자를 해가지고 유류 탱커를 지금 확충하고 비축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네네. 그거는 안 된다 이거죠. 그것만 해놓으면 그거는 창고밖에 안 돼요. 창고 수출을 먹자고 몇 조 원의 돈을 투자한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울산에 실제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촉발, 비즈니스 촉발하는 먹거리 그 생산 그거로 탈바꿈 시켜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19대 때부터 계속 강조하고 주장하고 했던 것이 국제 석유 거래소를 울산에 유치하자. 그렇게 하면 물론 여건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걸 거쳐서 반드시 우리가 목표로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미국의 시카고가 5대5를 끼고 곡물 집산지 그걸 활용해서 그걸 모아서 이 발전시켜 가는 과정에 자연 발생적으로 빨리 그 상하기 쉬운 곡물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미래 가격이나 그게 대비해 가지고 거래를 하는 이른바 선도거래, 선물거래라는 것은 만들어 가지고 시카고에 곡물거래소가 생기고 그게 오늘날 선물거래소에 표시가 됐습니다. 울산도 그런 여건이 되니까 오일이나 가스 이렇게 모아만 놓지 말고 그것이 울산에 거래되게 하면 자연스럽게 유가라는 건 변동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중요한 또 에너지의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물 가격이 거래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여기다 하면 선물 거래소 주변에 그 금융회사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 있어요. 그렇겠죠. 울산은 산업
그 수도인데 금융도시로도 탈바꿈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울산의 젊은 여자들의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도 이슈 선점의 한 케이스다. 또 하나 더 우리가 정말 길게 내다봐야 될 것은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울산은 아시아의 동남쪽 끝에 있는데 그 자체가 보면 아주 조그만 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지형 지세를 보면 대륙에서 내려온 대륙권의 세력이 내려오고 태평양에서는 해안권 세력, 해안권 세력은 주로 미국과 일본을 보통 지칭하죠. 여기 접점되는 곳이 우리 울산과 부산입니다. 네.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접점에 있는 울산의 지정학적인 이점을 살리자. 제가 과거부터 늘 기회했을 때마다 주장하고 했던 것은 역대 정부부터 지금 다 해오는 게 유라시아 철도 구상이라는 게 나오는데 북한 쪽도 지금은 김정은의 전문을 닫고 있지만 언젠가 저 문을 열어야 되고 열 것이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북방 진출의 그 통로를 만드는 그 과정이 하나라도 이런 데 대한 것을 미리 내다보고 울산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나 이런 걸 해야 된다. 우리 북부에 제가 오토밸리라든지 이 도로뿐만 아니라 이 동해남부선 광역 복선 전철해가 있을 하면서도 내가 늘 강조했던 것이 그 시대를 대비해서 송경역 같은 것도 저것도 사실은 규모도 지금보다는 더 많이 필요하고 어쩌면 지금 태화강역입니까? 그 규모도 그래서 그때 유라시아 철도 시대를 대비하는 선제적인 그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걸 늘 주장하고 싶어요.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한다. 울산이 먼저 한 발 앞서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방금 언급하셨듯이 이제 오일 허브, 오일 에너지 허브,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뭡니까 저 석유 거래소죠 그게? 그게 석유거래소. 네, 그래서 그 한때 우리 그 울산 항만공사 쪽에서 많이 추진하고 했습니다. 좀 했고 또 그다음에 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결도 그렇고 또 울산 부산이 일본과 연관성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제 너무 할 산이 많죠. 계속 이제 위원장님 말씀은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 그렇죠. 이루고 나가야 된다. 결론은 10년, 20년 후를 바라보고 해야 한다. 당장 눈앞에 있는 건 먹거리만 찾지 말고. 예. 그 말씀이죠. 예. 그래서 제가 결론처럼 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를 돌리는 것은 앞으로 달려가는 길밖에 없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달려갈 수 없다. 앞으로 내가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맨 땅에라도 머리를 박아야 한다. 예. 헤딩을 해야 예. 될 거 아닌가. 예. 뭐 맨 땅에 헤딩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뭐 아무 가진 거 없으면 맨 땅에 헤딩을 해야죠. 예. 해가지고 뭘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되고 마무리에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제는 심리다. 네, 굉장히 심리다. 그 모든 울산의 시민과 또 기업 활동하시는 분, 근로자분들한테 정말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그 여건, 그런 행정,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네.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이 대담을 하고 보니까 뭐 안 먹어도 배가 좀 부른 것 같긴 합니다.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게 뭐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은데 이제 이게 현실화돼가지고 정말 배가 불러야 할 텐데 말이죠. 예. 이제 뭐 며칠 있다가 배가 푹 꺼져버리면 안 되겠죠. 이제 앞으로 배가 부르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특히 또 앞으로 당에서 경제 전문가로서 아마 그 여러 가지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많은 활동을 하실 거라 믿는데 가끔씩 저희들하고 대담을 나누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예. 뭐 국가도 좋습니다만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좀 좋은 말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언제든지 그 말씀 주시면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